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년의 한가운데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벌어진 기적과도 같은 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은 스스로의 반성의 의미를 가진 얘기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내에게 바치는 제 반성문이기도 하죠. 그럼 제 어린 시절부터 최근에 생긴 일까지 제 인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등교육을 채 마치시지 못하시고 사회로 나와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던 부모님께서는 낮에는 노상에서 과일과 야채를 팔며 장사를 하셨고 저녁에는 늦은 밤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죠.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바라시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한참 뒤에 두 분 사이에 제가 생기게 되었죠.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부모님께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배 안에서부터 난리를 쳤던 저는 어린 시절에도 동네 친구들과 매일같이 사고를 치며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고생만 안겼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우연히 친구들과 거리를 다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손님에게 쩔쩔 매고 있는 부모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어 그 모습이 부끄러웠던 저는 부모님을 모른 척 지나갔지만 집으로 와 한참 동안을 손님에게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만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더 이상은 고생시킬 수 없다는 마음에 부모님이 원하시던 연필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공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그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외아들인 제가 배움이 짧은 당신들과는 다른 삶을 바라셨고 제가 하는 공부에 있어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그 이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정보나 꿈도 없이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갈 성적은 되지 않았고 당시 고3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던 저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현직에 몸을 담고 있던 졸업생의 설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어떠한 목적보다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저는 큰 돈을 직접 만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꿈을 펀드 매니저로 선택하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대학생 때부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도움이 되었던 경영학 전공으로 보다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기 전 증권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원서에 채워넣을 자격과 경험들을 쌓아갔죠. 그리고 제 발행과 같이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봉부터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지만 그만큼 업무의 강도도 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큰 돈을 만지기보단 제가 소속된 팀의 선배님 보조를 맡쳐 저에게 나온 자료들을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큰 돈 만지며 여유가 있는 선배들과 달리 자료 해석과 수집으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쌓이는 연차에 점점 익숙해져 갔지만 실수 한 번 해서 안 되는 일터의 분위기와 매일 분석과 공부로 인해서 저는 만족스러운 수입이 있었지만 몸과 정신은 날이 갈수록 지쳐만 갔죠. 그런 저에게 회사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창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맞는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나섰고 당시에는 그리 대중적이지 않던 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행동인데도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했고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두 가지 모두 되었죠.
요가를 집중해서 하는 동안 머릿속의 모든 일과 잡생각이 사라졌고 머리 또한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취미로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제 아내 경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던 시간대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았는데 경아도 퇴근하고 운동하는 그들 중 하나였죠. 몇 주 동안은 서로 가벼운 인사만 하다 짝을 지어 하는 동작을 하면서부터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근무지가 저와 같은 여의도에 있었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같은 근무지를 기회 삼아 호감이 있던 경아 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대화를 하면서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던 순수한 모습과 밝은 성격에 제가 끌렸습니다. 경아 씨와 친근하게 지내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던 저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경아 씨, 곧바로 집에 가세요? 네. 그런데 무슨... 내일 주말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연극표를 예매했는데 경아 씨랑 보고 싶어서요. 연극이요? 네. 거절하지 마시고 여기 표랑 제 연락처예요. 못 오신다고 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세요.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경아 씨에게 직진을 했고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경아 씨와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만남에도 거절없이 응해주던 경아 씨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틈틈이 요가 학원의 만남과 주말 데이트로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러다 제가 첫 차량을 구입하여 경아를 처음으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날이었습니다. 주말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대저택들 사이를 지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오래되어 보이고 크기도 상당한 저택에 멈추게 되었죠. 경아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대화를 하면서 경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집안에서 자라왔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택의 위압감에 기가 눌렸지만 경아는 사람 사는 것 다를 것이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 이후로는 매번 경아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아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짧은 제 소개와 함께 명함을 드렸죠. 그 뒤로도 자주 경아의 부모님을 마주치게 되었던 저는 정식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겨우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도 좀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경아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편하게 받아주시는 경아 부모님 덕분에 한결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아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 많은 소개 자리도 뿌리치길래 언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올까 했는데 이렇게 건실한 청년을 데려오려고 속을 태웠나 보다. 좋은 분위기 속 대화를 이어가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문대 잘 나가는 증권맨이면 부모님께서도 기대가 크실 텐데 우리 경아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 그래, 부모님께는 무슨 일 하시나?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낮에는 노점에서 야채, 과일 장사를 하셨고요.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하시다가 이번에 제가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가게를 차려드렸습니다. 노점? 포장마차? 부모님께서 고생이 많으셨겠네. 네, 그래도 외아들인 저만큼은 부족하게 키우지 않으시겠다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대학도 나왔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오늘은 2차만 마시고 그만 마무리하지. 처음부터 보여주신 호의 때문에 저는 경아의 부모님이 제 가정사를 듣고 어떠실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 안색이 어두워지는 아버님의 표정을 보고도 정말 다음날 약속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여자친구인 경아도 별다른 말이 없어 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행복한 연애를 즐겼던 저는 경아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아와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헤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아쉬웠죠. 경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합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 경아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만남으로 한결 가벼울 줄 알았던 분위기와 달리 아버님께서는 제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불편한 표정을 보이셨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표현하셨죠. 안 돼. 내가 다 큰딸 연애를 가지고 간섭할 순 없지만 결혼은 전혀 다르다. 둘이 마음이 어떻건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희들도 성인이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더는 서로 힘 빼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각자 서로에게 맞는 짝을 찾아라. 아버님, 저 경아 포기 못합니다. 제가 못 믿어서 반대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경아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살게 만들겠습니다. 자네, 그렇게 대단한가? 어? 자네 배경까지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나? 어? 결혼이란 것도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야. 자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을 맺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말이야.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면 수준이라도 맞아야지. 자네 생각에는 뭐 하나라도 맞아 보이나? 아빠, 정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말하세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든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정훈 씨 부모님께서도 자신들께서 못다한 배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데요.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명문대에 좋은 직업까지 갖게 되었잖아요. 아빠, 저만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훈 씨도 귀한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훈 씨를 평가해 주세요. 됐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 그만하고 돌아가라. 아버님께서는 맹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여자친구의 설득도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결혼 준비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셨고 이내 저와 경아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죠. 아니 그 집이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애들 하는 결혼을 반대한다니? 뭐 그 집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라고 정해졌다니? 됐다. 정원이 너도 그따위 집안의 여자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뭐가 모자란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 우리 아들이 뭐 어디가 어때서? 우리도 그런 집안은 며느리라면 필요 없다. 괜히 상점 모실 일 있겠니? 어머니께서도 사실을 알고 나선 화가 나서 팔짝 뛰셨고 역시 결혼을 반대하셨죠. 제가 어머니 화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결국 경아가 인사를 와서 부모님의 화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감정이 너무 격해지셔서 하시면 안 되는 말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정훈아, 얘 좀 데려가라. 왜 남의 집에 와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니? 그 소리를 지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하고 있을 때 말하지 그랬니? 그때는 옆에서 잠자코 있더니 이제 와서 뭐 어쩌고저쩌? 너도 똑같으니까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니, 경아가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얘기라도 조금 더 들어보셔야죠. 듣긴 뭘 더 들어. 우리 아들 무시받은 거 생각하면 쟤도 꼴 보기가 싫다. 아니 그 집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너를 무시하니? 네가 어디 가서 무시받을 학력의 직업이야? 나도 저 따위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며느리로 받기 싫다. 예, 너도 알겠지? 나도 너 싫어. 점점 집안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지는 상황에도 저와 경아는 서로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럴수록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양쪽 집안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서로의 사랑을 지켜가며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저와 경아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직 양가 허락도 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아무런 자리도 잡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는 소중한 아이가 생겨 기쁘기만 했죠. 그리고 저희는 내 집 아이 때문이라도 양쪽 부모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은 열리신 것 같았어요. 그 틈을 비집고 저와 경아가 설득 끝에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죠. 그리고는 경아 부모님도 찾아가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 입에서 또 결혼 소리 듣고자 문 열어준 게 아니네. 포기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열어준 거야. 그러니 또 결혼이라는 소리 할 거면 당장 집어치우게. 아버님, 경아,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저희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지원도 바라지 않겠고 집안에 피해가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아빠, 저 다른 누구보다 부모님 축하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결국 하다 한다니까. 너희가 내놓은 해결책이 이거냐? 어? 이러면 내가 손주 생겼다는 마음에 버선발로 한 대 줄 것 같았어? 경아, 너 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라면 내가 다 해결해주마.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정을 덜 들었을 때 해결해야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끝까지 저놈이랑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랑 연을 끊자. 난 내 자식이라고 기본도 없는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다. 자식이 잘못한 걸 왜 내가 수모를 당해야 하냔 말이다. 알아서 정리하고 결정해라. 아버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이로 받아주시지 않았고 저희 아이를 임신한 경아까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경아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아이를 지우고 본가로 들어가거나 친정과 인연을 끊고 저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었죠. 고맙게도 경아는 평생을 아기와 저랑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준 경아에게 고마웠고 최선을 다해 성공해서 친정 부모님들까지 마저 설득시키겠다 마음을 먹었죠. 결혼 준비에 출산 준비까지 겹쳐 시작해야 하니 정신 없었습니다. 제 발로 집을 나온 경아와 갑작스런 결혼 준비로 당장에 지낼 곳이 없던 우리는 집을 구할 때까지만 저희 부모님 댁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모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주까지 가진 며느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엔 너무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서로 직장 일에 결혼 준비, 출산 준비며 집을 구하는 일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도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지러움과 눈이 침침하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바쁘기도 했고 어머니가 병원 진료도 예약을 한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는 시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지신 채 발견이 되었다는 아버지는 발견이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내부종이 심해 붓기가 빠질 때까지 아무런 수술도 못하고 약물 치료만으로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이 흘렀고 의사가 말한 5일이 넘었지만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끝내 뇌사 판정까지 받게 되셨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일찍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큰 문제 없이 지금도 옆에 계셨을 텐데 제가 너무 부모님에게 안일했구나 싶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아내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죠. 아내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저와 아내 모두 가슴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직접 뱃속으로 아이와 교감을 하고 있던 아내는 그 충격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서 위로를 하며 휴식밖에 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행복을 하나씩 뺏어가는 듯한 상황에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좀처럼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까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실수를 이유로 휴가를 종용하는 회사의 지시에도 저는 일이라도 해서 상황을 잊어보려 억지를 부렸지만 더 큰 실수만을 반복할 뿐이었죠. 결국 회사에서도 저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회사의 피해를 입힌 저에게 자진해서 퇴사하길 권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를 부리고 있던 저도 저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퇴직을 하고 얼마 동안의 휴식을 취한 저는 곧바로 지인과 투자 전문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권유받고 저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남은 가족들까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었지만 하는 일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저 스스로 좀 더 노력해 고객들을 유치하는 영업을 열심히 하면 되었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 하는 사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투자회사들과 경쟁을 하기엔 초라한 경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로서 증명하겠다고 결심한 저는 포기하지 않은 채 일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회사를 나갔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수입이 없었고 버는 돈보다 분석으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을 정도였죠. 결국 유산 후 몸을 회복하지도 못한 아내가 저로 인해서 일터로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몸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어디 나가겠다는 거야. 당신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누군가 돈을 벌어야죠. 내가 언제까지 쉴 수도 없고 몸도 이제 직장 다닐 만큼은 회복했어요. 당신은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만 열심히 해요. 그래도 나 대신 당신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영 마음에 걸리는데.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네.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몇 달은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장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저는 몇 없던 지인의 투자를 불리게 되어서 처음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그 뒤로 점점 늘어나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바쁘지만 당장에 드는 돈들은 걱정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장을 간다던 아내가 밤 늦게까지 잘 도착했다는 전화 한 통이 없었고 전화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회사 동료 전화번호도 없던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동이 트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해 아내의 행방을 물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내가 한참 전에 퇴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어디 한 군데 물어볼 곳도 없었죠. 저는 경찰서로 가서 우선은 아내를 찾아달라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찰은 제 대답에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와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탓에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가족관계가 아닌 상황에는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저는 아내의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말조차 믿지 않으셨어요. 저번에는 애 때문에 허락해달라 하더니 이제는 하다못해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길래 이따위 짓까지 버려, 응?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나한테 딸은 없어. 아버님에게 경아는 이미 내놓은 자식이었고 저의 설명도 거짓말로 몰아가셨죠. 이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라도 맞아 집을 도망간 거라고 하셨습니다. 순진한 정훈이 너는 모르겠지만 산전수전 타격은 내가 보기에 그의 보통 내기가 아니다. 너가 회사에 잘리고 지 상상한 거랑 결혼 생활이 다르니까 도망을 간 거지. 아마 지혜비 집에 숨어서 있거나 다른 남자 잡아서 잘 살고 있겠지.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시하며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정말 아버님 댁에 숨어 있을까 싶어 집 앞에 숨어 있기도 했죠. 사립탐정을 고용해 흔적을 찾아봤고 아내와 다녔던 곳들을 이곳저곳 수색하듯 찾아다녔지만 저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하늘로 솟아오른 것 마냥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은 열심히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주 작은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결국 아내를 가슴에 묻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님께서도 기력이 다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홀로 쓸쓸히 살았습니다. 사업은 성공궤도에 올라 어딜 가도 대접을 받으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마음이 헛헛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느껴지는 마음속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일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일가술로 하루를 지어가고 있을 때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사업을 하는 파트너 회사 사장님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님에게 부탁을 해 그곳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과거를 회상해보니 저는 지금 같은 인생을 바라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내도 부모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저 스스로가 한심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온 건지 한탄스러운 저는 옛 추억에 빠져 동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부모님께서 내게 거는 기대가 없었다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저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생각을 하며 쪽방촌 골목을 헤매고 있을 때 아내와 무척이나 닮은 얼굴을 한 여자가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어 술까지 깬 저는 아내와 닮은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다혜야. 엄마 거의 다 왔어. 얼른 가서 밥 줄게. 짧은 통화 목소리였지만 분명 아내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아내임을 확신하고 뒤돌려 세우려는 순간 골목을 돈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골목 집집마다 아내의 집을 찾기 위해 귀를 문에 대고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 오늘은 치킨 먹으면 안 돼? 미안해 다혜야. 엄마가 너무 늦게 끝나서 동네 치킨집이 문을 닫았어. 대신 내일 사줄게. 오늘은 그냥 브랜드 치킨 먹으면 안 돼? 내 생일이잖아. 응? 엄마. 오녀로 추정되는 대화 소리에 저는 아내가 재혼이라도 한 듯 싶어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에 창문을 안쪽을 확인해 보았죠. 그곳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겨우 막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인기척이 아내가 나올까 싶어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게 되었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첫눈에 저와 가족관계임을 알 수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이 맞다면 아내는 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떠나게 되었을지, 그리고 그 큰 부잣집의 딸인 아내가 왜 이곳 쪽방촌에서 머물고 있는지도 궁금했죠.
다음날 저는 회사도 가지 않은 채 아내의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무척이나 닮은 아이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었지만 아직 애뜬 얼굴을 한 여자아이는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한 듯 보였죠. 안녕? 아저씨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대화 좀 해도 될까?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백경아 맞니? 낯선 아저씨의 물음에 아이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아내와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친한 친구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내 경계를 푸는 아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아내와 아이란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경아야, 왜 이런 곳에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다고. 당신 이러면 나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돼. 이러지 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 나한테 무슨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혹시 내가 사업한다고 당신한테 소홀해서 떠난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만해. 어서 돌아가줘. 차가운 목소리로 제 옆을 스쳐 집으로 가고 있는 아내는 저와 아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혜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렇게 지내야 하는데? 나 오늘 다혜랑 이야기했어. 뭐? 당신 설마... 걱정 마. 다혜한테는 당신이랑 내가 친한 친구라고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좀 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결국 아내와 동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망치게 된 이유는 사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저에게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 친정집에 결혼 반대에 화가 나셨던 어머니는 임신을 하여 같이 생활하게 된 아내에게 무척이나 눈치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온 아내는 생전 처음 해보는 집안일에 익숙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에도 아내의 친정 부모님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셨던 어머니께서 트집을 잡으셨다고 해요. 어우 짜. 이게 뭐야? 이걸 사람 먹는 음식이라고 한 거니? 너네 집은 너같이 기본도 안 되는 애를 가지고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처음 해보는 음식이라 다시 재료 사서 얼른 다시 해올게요. 같은 음식을 또 왜 해? 너네 집은 이렇게 뭐든 쉽게 버리고 또 사고 매번 그러니? 너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거 보면 우리 정훈이 돈도 바닥에 뿌리고 다니겠다? 죄송해요. 제가 당황을 해서. 이래서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들은 자식들까지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 너 열심히 사는 정훈이 괜히 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 조나 열심히 해라. 알았어? 어머니의 구박을 제가 중간에 알게 되어 말려도 보고 어머니를 이해시켜봤지만 제 앞에서만 아닌 척 행동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에게 더한 집착을 하던 어머니는 아내를 더 구박했다고 했습니다. 정훈이는 네가 뭐가 좋다고 하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까지 너희 부모 연락 없는 거 보면 버려진 게 확실한데 이제는 믿을 만한 배경도 없고 얼굴이야 늙어 빠지면 못나지는 건 매한가지잖니. 그런데도 네가 어디가 좋아서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어머님. 맨날 아무것도 몰라 하는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실은 남자 잘 후리는 네 본 모습이 있는 거지. 우리 순진한 정훈이 어떻게 꼬신 거니? 도대체 남자는 몇이나 맞는 거냐? 그런 어머니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결혼 반대 문제로 아내가 아이를 유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행동과 말이 아내에게 더 큰 스트레스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유산하게 된 아내가 몸조리를 끝마치지 못한 채 직장으로 일을 나가게 된 것도 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유산하여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에게 어머니께서도 또 괜한 구박을 하셨던 거죠.
너 이러고 누워있는 거? 나 때문이라고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기 몸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우리 청훈이 봐라. 아버지 잃고 아이 잃고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바쁘게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잖니. 근데 아내라는 너는 애를 떨어뜨리지 않나. 시댁에서 팔자 좋게 누워서 쉬고 있지 않나. 왜 그렇게 잘난 친정 가서 도움이라도 달라고 그러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이 잃은 사람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만 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잃게 된 건데요. 제발 저 좀 괴롭히시지 좀 마세요. 어머, 그럼 애를 잃게 된 게 나 때문이냐? 그런 소리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어머니의 괴롭힘에 아내가 참다 못해 그만하시라 소리쳤지만 그 모습을 더 괘씸하게 생각한 어머니와 사이만 나빠졌을 뿐이었죠. 그 이후에도 혼자 돈을 벌고 있는 저를 두고 아내에게 매일같이 돈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더 쉴 생각이냐? 네 남편은 돈 벌겠다고 새벽같이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는데 넌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집에서 쉬고만 있는 거야? 어머니, 저도 몸 회복되면 다시 직장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참나, 이제는 시애미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만 잘하는구나. 하기야, 지 새끼도 잡아먹은 년이 시어미라고 못 잡아먹을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면 직접 가셔서 말씀하세요. 괜히 저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직장이든 회사든 제가 돈 벌어올 테니 제발 더는 저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정훈 씨에게 말해서 최대한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 드릴게요. 아니, 저 혼자라도 나갈게요.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어머니와 부딪히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복직을 하여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시댁을 떠날 날만 기다리며 생활하던 도중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 아내는 또다시 아이를 잃으면 어쩌나 두려웠나 봅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소홀해진 남편을 보며 자신이 기댈 곳은 없다고 생각한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작정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정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고 나온 상황에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신세를 지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가지고 있던 돈마저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일을 나가야 했죠. 혹시 제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생활 반응을 추적해 자신을 찾아내기라도 할까 싶어 흔적이 남지 않는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식당 일과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아이와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흥신소까지 찾아가 아내를 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부잣집 온실 속 화초처럼 귀하게 자라온 아내가 저와 어머니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는 현실에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 일이 바빠 사업이 바빠 아내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뱉었던 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제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나마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 열심히 사라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경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때 나는 부잣집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온 당신에게 하루라도 빨리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당신도 알아채지 못하고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 같아. 어머니와 있었던 일도 내가 대신 사과하고 힘든 일을 당신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우리 아이만 지킬 수 있었으면 됐어. 나도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원망했어.
그런데 지나간 시간 1초라도 되돌릴 수 있겠어? 당신도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 더는 서로 원망도 자책도 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살아가자. 다혜 자신이랑 많이 닮은 당신을 보고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몰라. 자기 아빠일 수도 있다고.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까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아내에게 저는 매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전부가 맞는 말이라 토를 달 수도 없었죠. 무릎을 꿇고 자책하라는 제 옆으로 아내가 다가와 일으켜 주었고 가벼운 포옹을 해주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아내와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에 한참을 자리에 서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앞에 나타나지 않고 모르게 지원을 해줘야 할지, 매일같이 반성을 하면서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길 기다려야 할지 말이죠.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아내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만을 전하며 메일을 기다린 끝에 아내가 저에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 거야? 말했잖아.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 나 2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 다른 무엇보다 당신과 다혜만 바라보면서 살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이제는 당신 괴롭힐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안 계셔. 아니 계신다고 해도 당신과 일절 만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제발 나한테 지난 10몇 년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난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저는 아내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며 설득했고 결국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저에게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곁에 있어주지 못한 13년의 시간과 짧았던 결혼 생활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한 보상을 해주려 살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 이제는 일보다 가족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 가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지내고 있죠. 아직은 처음 보는 아빠가 어색한지 딸 다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믿음직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조금씩이지만 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딸아이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제 선택이 아니었다면 아내가 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선택해준 아내를 감사히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를 무진경하게 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